신혼부부인데 새 집 들어가고 싶은데 이 돈 갖고는 구축밖에 못 사요. 그런 분들한테는 야구방망이가 필요합니다. 떼찌떼찌가 필요하다는 말씀일까요? 신축 전세에서 시작하는 게 가장 위험합니다. 청약만 기다리다가 몇 년, 몇십 년 흘러가신 분들이 또 생각보다 많아요. 부동산이라는 자산은 인플레이션을 그대로 흡수하는 자산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냥 전세 살지 뭐 그러면 기회를 또 놓친 거거든요. 돈의 가치도 계속 떨어지니. 맞아요. 그냥 내가 할 수 있을 때 그냥 하시면 돼요. 안녕하세요. 학교에서 알려주지 않은 진짜 지식을 전하는 지식인 클래스 박선영입니다. 분명 돈은 모았는데 조금만 더 모으면 하고 기다렸다가 집값만 더 오른 경험 있으신가요? 오늘은 5억이 있어도 집을 못 사는 진짜 이유부터 전세와 월세 중 종잣돈을 더 빨리 모으는 선택, 그리고 첫 집을 상급지로 키우는 갈아타기 전략까지 현실적인 재테크로 자산가 반열에 오른 송혜구 작가님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작가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이야기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내 집을 마련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종잣돈이라는 개념이 멀게만 느껴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과연 종잣돈이라는 게 얼마부터 어느 정도 있어야 되는 걸까? 그래서 어떤 분들은 5억 정도 가지고 있는데도 나는 아직 좀 멀었는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미루고 기하고 싶으면 기다리는 부분이 없지 않아 많습니다. 특히 이제 신혼부부인 분들이 구축을 살 바에야 조금 더 좋은 데로 가기 위해서 지금을 신축 전세로 들어가자. 이러다 보면 몇 년을 또 가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는데요. 그렇죠. 이런 사례들을 어떻게 좀 보십니까? 아주 안 좋은 사례죠. 만약에 현금이 5억이 있다, 네. 그러면 바로 실행해야 됩니다. 5억 갖고 첫 스텝을 뭐로 하면 좋을까요? 뭐 대출을 예를 들어서 3억에서 5억 정도 받아서 8억에서 10억짜리를 매수하는 겁니다. 그렇게 실거주를 해도 되고, 아니면은 나는 그냥 저렴한 데 살면서 5억 정도 하는 재개발 빌라 좀 괜찮은 곳들, 그런 곳들을 전세 끼고 사두셔도 됩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5억을 가지고 대출 어느 정도 받아서 8억에서 10억 정도의 집을 살려면 나 신혼부부인데 새 집 들어가고 싶은데 이 돈 갖고는 구축밖에 못 사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한테는 야구방망이가 필요합니다. 떼찌떼찌가 필요하다는 말씀일까요? 네네. 구축도 사실 살만해요. 너무 신축만 선호하게 되면은 이게 또 감당이 안 돼요. 제일 위험한 게 신축 전세에서 시작하는 게 가장 위험합니다. 거기에 맞들어버리면 구축을 못 가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구축에서 시작하는 게 오히려 좋습니다. 그렇다면 예비 부부인데 우리가 둘이 돈을 미리 모아서 결혼 전에 집을 사자라는 움직임도 있는가 하면 결혼 후에 사는 게 좀 낫지 않겠냐, 좀 더 시간을 들여보자, 뭐 이런 움직임이 있는데 결혼 전과 후를 좀 주택 매매의 기준으로 삼을 수도 있을까요? 전혀 상관없어요. 전혀 상관없군요. 결혼 전에 해도 되고 결혼하고 나서 해도 되고 결혼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내가 할 수 있을 때 그냥 하시면 돼요. 결혼으로서 달라지는 세금법이나 이런 거를 생각해서도 그냥 무조건 개인으로 사야 한다라고 추천하시는 건가요? 맞아요. 특히나 요즘은 혼인신고를 하게 되면은 부부가 1주택만 가지고 있으면 둘 다 1주택자가 되기 때문에 요즘은 혼인신고를 안 한 상태에서 한 채 한 채 사두고 그 다음 혼인신고를 합니다. 그러면 10년 동안 또 비과세가 되거든요. 그래서 혼인신고 하는 게 약간 조금 불리하긴 해요. 그래서 요즘은 혼인신고를 조금 늦게 하는 편이긴 합니다. 근데 언제까지 늦게 해요? 보통 자녀가 생기면 그때 혼인신고 하더라고요. 그게 법적으로 전혀 상관이 없나요? 전혀 상관없어요. 그렇군요. 아이가 호적에 올라가야 하니까 그때 이제 하시는 거군요. 작가님이 보시기에 이렇게 돈은 있어도 계속 내 집 마련을 미루게 되는 사람들의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첫 번째는 회피. 이게 선택하는 게 되게 어려운 과정이기도 하고 떨어지면 안 되는데 이런 것들이 다 나의 어떤 책임감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전세는 어쨌든 원금은 보존되니까 네. 이걸 그냥 회피해버리는 거죠. 또는 아예 그냥 경제 지식이 없어서 현금 가치가 계속 떨어지고 있고 유동성이 풀리고 있고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부동산이라는 자산은 인플레이션을 그대로 흡수하는 자산이라는 것을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냥 전세 살지 뭐 이러다가 자녀가 태어나기로 한다면은 그때부터는 정착해야겠다 이 느낌이 딱 들어요. 그리고 내가 분명히 전세를 들어갔는데 집주인이 다음 계약 때 2억 올려주세요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그럼 난 또 이사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나의 출퇴근 거리는 원래 30분이었는데 1시간, 1시간 반 점점점 늘어나게 돼요. 돈의 가치도 계속 떨어지니.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축 전세보다 구축 매매를 더 추천한다. 훨씬 추천드립니다. 요즘 월세 150만 원 시대라는 말 기사로도 많이 접하고 있고, 반대로 이제 전세는 목돈이 묶여서 집을 살 기회를 놓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또 있지 않습니까? 결국 전세냐 월세냐 정말 고민들을 많이 하십니다. 어떤 방법을 택해야 내 집 마련 종잣돈을 빨리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일까요? 제일 좋은 거는 저렴한 전세. 그게 네. 제일 좋아요.
그리고 그 다음 좋은 거는 전세 그리고 저렴한 월세 중에 매달 나가는 돈이 적은 거. 요게 제일 좋죠. 어쨌든 깔고 있는 돈이 적을수록 유리하긴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서 내가 이자를 한 50만 원 낸다. 근데 월세는 한 80만 원이다. 라고 한다면 전세자금 대출 받는 게 좀 유리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그렇게 비교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전세자금 대출이 아니라 그냥 갖고 있는 돈으로 전세를 하는 부분은 확실히 돈의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비추이실까요? 만약에 대출 없이 그냥 내가 오직 현금으로 전세를 할 수 있다면 그게 더 낫죠. 아, 그런가요? 네, 그게 더 낫죠. 근데 만약에 내가 월세 살면서 나는 뭐 다른 거를 사둘 거다라고 한다면 무조건 월세 살아야죠. 보증금을 최소화해서. 전세로 들어갈 돈을 다른 걸로 투자를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너무 리스크가 클까요? 보통 그렇게 하죠. 예를 들어서 지방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지방은 전세가 싸니까 진짜 저렴한 전세 사시면서 투자 가치 있는 수도권 쪽에 전세 끼거나 사두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가장 좋긴 합니다. 네네. 최근에 기사화가 엄청 되면서 좀 시끌시끌했던 얘기가 있었습니다. 아이브의 안유진 씨가 네. 방배 쪽에 있는 청약에 당첨이 됐다는 이야기가 좀 시끌시끌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무주택 서민을 위한 제도 아니냐 청약이라는 게. 근데 이제는 정말 돈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거냐 약간 이런 목소리가 좀 나오기도 했고. 근데 그 케이스는 약간 예외인 게 네. 거긴 그냥 비싼 동네라서 어쩔 수가 없어요. 돈이 없으면 아예 청약을 못 합니다. 그렇죠. 근데 논란이 되지 않아야 할 게 논란이 된 이유는 결국 운이 오더라도 이게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사람만 잡을 수 있는 거냐, 무주택 서민들을 위한 청약은 이제 없는 거냐, 돈 있는 사람만 하는 게 청약인 거냐, 뭐 이런 목소리들이 좀 많더라고요. 이게 물가가 올라서 그래요. 그 물가라는 게 공사비에는 재료비도 있고요. 콘크리트 비용, 뭐 목재 비용, 철근 비용 이런 게 다 포함되어 있고 그다음에 인건비가 있죠. 인건비에는 교통비, 식사비 이런 게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물류비, 지금 해협 막 막혀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게 다 물류비에 반영이 되거든요. 엄청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공사비가 점점점 오르고 있기 때문에 네. 건설사가 폭리를 취해서 올리는 게 아니라 그냥 물가가 올라서 분양가가 비싸지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분양가는 점점점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도 분양가가 저렴한 곳들이 종종 나오기도 하거든요. 약간 소형 평수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곳들 한번 노려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런 말이 또 청약판에 있습니다. 선당 후곰. 우선 당첨된 다음에 고민을 해보자라는 말이 있는데 말 그대로 이제 정말 수백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내가 당첨이 됐는데 여러 가지 단계가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 계약금 내고 그다음에 중도금 내고 잔금을 치러야 되는데 이제 부족해서 페널티가 붙는데도 그걸 감수하고 포기하는 경우가 어쩔 수 없이 생기는 사례들이 많죠. 청약이 됐는데 돈이 없으면 네. 정말 방법이 없을까요? 없죠. 청약 넣으면 안 됐죠. 맞습니다. 네, 선당첨 후고민 하시면 안 돼요. 선고민 해야 됩니다. 내가 이거 당첨되면 난 무조건 계약하겠다라는 것만 넣으셔야지. 저도 질문을 진짜 많이 받았는데 이거 당첨됐는데 이거 계약해야 되나요? 이 질문 진짜 많이 받아요. 사실 분양가라는 게 지금은 좀 비싸게 느껴지지만 완성될 때쯤이면 또 그게 가성비거든요. 보통 그래요. 네. 그래서 그냥 웬만하면 계약하시라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잔금까지 아예 상환 여력이 없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안 되죠. 그래서 선 고민을 먼저 하셔야겠습니다. 방법은 없다. 시원하게 말씀을 네, 방법 주셨습니다.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약으로서 뭔가 기회를 잡고 싶은 분들이 청약을 넣기 전에 미리미리 따지고 계산해야 할 게 있다면 뭘까요? 대출이 얼마 나오는지 확인하셔야 되고 그리고 잔금을 전세로 맞출 수 있는지 예를 들면은 그 아파트가 10억인데 네. 전세가가 5억이라고 해볼게요. 근데 나는 대출을 받아도 한 5억밖에 안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전세금을 받은 다음에 나머지 잔금을 치를 수가 있어요. 네, 그렇게 되면 나는 5억만 있어도 나머지 전세금 합쳐서 10억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애초에 운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스스로를 그렇게 판단하십니까? 맞아요. 청약 당첨되는 게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청약에 그렇게 큰 기대는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이거 당첨되면 어떡하죠? 라고 말하시는 분들께는 당첨되는 그 청약은 아마 인기가 없는 청약일 거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경쟁률이 낮을 것이다. 네. 근데 청약을 하나의 모먼트로 보시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가성비로 여겨지는 순간이 오기 때문에 내가 운이 좋아서 청약이 당첨만 되면 좋은 기회로 삼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그러지 않을까요? 맞아요. 근데 그 청약만 기다리다가 몇 년, 몇십 년 흘러가신
하시는 분들이 또 생각보다 많아요. 그러면 그런 분들 또 기회를 또 놓친 거거든요. 그래서 청약은 그냥 2순위로 생각하시고 내가 살 수 있는 매매가 1순위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청약보다 어쨌든 좋은 입지와 타이밍으로 매매를 하는 게 훨씬 더 빠르게 자산을 늘리는 방법이다라고 추천을 주시는 거군요. 맞습니다. 자, 뭐 시장도 좋고 자금도 준비가 됐는데 갈아타기에 실패하는 분들이 더러 계십니다. 근데 이렇게 들여다보면 대부분 어떤 순서가 좀 꼬여서 결국은 실패를 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작가님이 보셨을 때 상급지 갈아타기를 망치는 최악의 실수를 꼽는다면 뭐가 있을까요? 옆으로 가는 거, 이게 가장 치명적인 실수고요. 네. 더 치명적인 실수는 오히려 거꾸로 가는 겁니다. 또 하나는 내게 먼저 팔리고 가야 돼요. 내 걸 팔고 사야 되는데 마음이 급해서 일단 사고 팔려고 내놨는데 이게 안 팔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점점점 잔금이 가까워지다 보니까 이걸 그냥 막 떨이를 해버리는 겁니다. 금매. 네, 그렇게 되면은 나는 원래 한 3억 정도의 격차였는데 떨이로 던져버려서 한 4, 5억으로 벌어지는, 그렇게 되는 게 최악의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은 마음이 급한 이유가 좋은 물건 나왔을 때 잡아야 되니까 우선 잡고 보자라는 마음 때문에 그러신 게 아닐까요? 맞아요. 근데 그럴 때 어떻게 현명하게 움직여야 할까요? 그렇게 하려면 잔금을 길게 잡아야 돼요. 내 것도 충분히 팔 수 있는 기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보통 잔금을 한 3개월 잡는데 한 4, 5개월로 늘린다든지 그런 식으로 잔금을 좀 길게 가셔야 되고, 또 하나는 내가 가진 게 지금 환금성이 좋은 아파트인지를 일단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내가 가진 아파트가 잘 안 팔린 아파트다? 그러면 무조건 먼저 팔고 하셔야 되고요. 지금 내가 집을 내놨는데 보러 온 사람들이 막 많다? 그러면 선 계약하셔도 돼요. 그렇네요. 자, 요즘처럼 전세 값이 오르는데 물건도 없고 총체적 난국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많은데 이런 시기가 오히려 1주택자에게는 갈아타기에 좋은 기회다라고 보시나요? 부동산 자산에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과 그리고 내가 가고자 하는 상급단지와의 격차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이게 줄어들었을 때가 사실은 기회예요. 근데 만약에 뭐 전세랑 상관없이 전혀 안 줄었다? 그러면은 좋은 기회가 아닙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어떤 계기로 상급단지는 막 전세도 엄청 많고 매물도 많아서 멈춰 있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곳은 전세가 없다 보니까 전세 수요가 전부 다 매매로 들어오면서 매매가가 전세가를 밀어 올린다. 그래서 좀 좁혀졌다. 그러면 갈 수 있어요. 네, 그래서 그것만 확인하시면 돼요. 그렇군요. 같은 단지나 비슷한 가격인데도 어떤 집은 금방 매물이 또 처리가 되고 어떤 집은 참 더디게 나가는 집이 있지 않습니까? 가격을 무조건 낮추지 않고 내 집 잘 팔리게 할 현실적인 노하우가 있을까요? 일단 부동산에 내놓을 때 내 집 사진을 잘 찍어서 사진을 몇 장 보내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 부동산 사장님들이 중개 플랫폼에 올릴 때 그 사진을 쫙 올리거든요. 그러면은 선택하는 사람들은 사진 올라온 거를 먼저 클릭합니다. 그래서 여기 집 괜찮은데? 보고 싶은데? 이런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그 매물이 더 선택될 가능성이 커져요. 그래서 항상 집을 깨끗하게 정리해 두시고 사진을 몇 장 찍은 거를 부동산에 3개 정도는 보내주셔야 돼요. 사진 찍을 때 어디가 좀 나오게 해야지 사람들이 그런 걸 더 유심히 본다 이런 부분도 있을까요? 주방 중요하고요. 거실이라든지 방, 현관 쪽 이쪽만 이렇게 찍어서 보내주셔도 충분하죠. 밖에 뷰도 이렇게 담는 게 좋을까요? 뷰는 그건 딱 그러니까 거실에서 이렇게 찍을 때 뷰가 좀 어느 정도 보이게. 그럼 그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나랑 오랫동안 거래해온 사람이 좀 있어서 이 공인중개사님만 믿고 그분에게 딱 믿고 맡기는 게 좋은 건지 아니면 정말 여러 군데에 맡기는 게 좋은 건지. 근데 그분이 진짜 일 처리를 잘 하시고 네. 터줏대감이다. 그러면은 그분만 믿고 맡겨도 되지만 내놨는데 1주일 넘고 2주일 넘어서까지 아무 소식이 없다. 그러면은 여러 개 내놓으셔야 돼요. 왜냐면 그분이 나의 매물에 관심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 주변에 있는 부동산들 5개는 내놔야만이 보러 오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알겠습니다. 물건을 내놓기 전에 이제 기존 집에 인테리어를 어느 정도 쏟아 넣어도 이게 밑 빠진 독에 붙는 돈이 아닌 건지 기준이 있을까요? 집 매매가의 5%를 최대로 잡으시라고 합니다. 10억이면은 5천만 원어치가 최대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5억짜리 집에 1억 원어치 인테리어를 한다? 그러면은 인정을 거의 못 받습니다. 왜냐면 그 가격대에서는 진짜 몇백만 원대가 너무 아쉽기 때문에 야 이럴 거면 나 인테리어 안 된 거 그냥 싼 거 살래 이렇게 돼버리거든요. 그쵸. 근데 금액대가 올라갈수록 나는 지금 인테리어 비용도 비싸고 시간도 없으니까 그냥 빨리 인테리어 된 걸 사버릴래. 이런 수요가 또 많이 붙어요. 네, 그래서 네, 5%까지만 쓰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 기준은 집을 살 때도 역시 같은 기준으로 생각하면 될까요? 맞습니다. 집을 살 때도 똑같이 예를 들어서 인테리어가 전혀 안 됐는데 완전 낡았는데 10억인 집이 있고 인테리어가 완전 잘 되어 있는데 10억 3천인 집이 있다. 그러면은 인테리어가 잘 된 10억 3천을 사는 게 맞아요. 그것도 한 5% 정도로 생각을 해서. 그래서 5%까지만 나는 지불하겠다라고 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네네. 아, 이렇게 뭔가 명확하게 수치로 말씀을 해주실 수 있는 게 정말 너무 시원하네요. 왜냐면 내 마음속에 기준이 있는데 그게 참 애매하거든요. 왜냐면 집은 싸게 살수록 좋은 건데 집만큼 솔직한 게 없지 않습니까?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무조건 내 욕심껏 좋은 집을 싸게 사기는 쉽지 않은데 수치로 딱딱 정해주시니까 명확해지는 느낌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굉장히 세부적으로 무언가를 어떻게 봐야 하고 또 선택해야 하는지까지 다 짚어주셨는데, 자, 그렇다면 큰 흐름 안에서 어떤 걸 좀 우선순위로 여겨서 이 순서로 집을 사야 한다라고 정리를 해주신다면요. 일단 첫 번째는 내 현금이 정확히 얼마 있는지 이걸 확실히 알아야 돼요. 주식 계좌까지 끌어올 것인지 아니면은 부모님 도움 좀 받을 것인지 네. 받으면 얼마나 받을 수 있는 건지 요거를 확실히 정한 다음에 대출이 얼마 나오느냐 요것도 확실히 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예산에서 어디 지역을 봐야 되는지 이거를 정할 필요가 있는데 보통 예를 들어서 내가 8억짜리 살 거라면 8억대가 있는 지역들이 몇 군데가 있어요. 네. 그런 지역들 중에 가장 미래 가치가 뛰어난 곳은 어디인가? 호재가 있는 곳들, 예를 들어서 지하철 노선이 하나 더 생긴다든지 주변이 재개발로 다 바뀐다든지 아니면은 원래 입지 가치가 좋았다든지 그런 곳들을 우선적으로 지역을 선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아파트별 비교를 해나가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결국은 내가 관심 가는 만큼 부지런히 계속 보다 보면 네. 어느 정도 그래도 흐름이 좀 보이지 않을까라는 그럼요. 확신이 조금 드는 시간이었습니다. 맞아요. 특히 아파트 같은 경우는 저는 늘 말씀드리는 게 오픈북 테스트라고 해요. 역과의 거리, 어떤 학교 배정 이런 게 이미 다 나와 있어요. 네네. 근데 토지를 보게 되면 가면은 그냥 벌판밖에 없거든요. 근데 내가 뭘 봐야 될지 몰라요. 네. 그래서 그거는 진짜 상상과 과거에 있었던 개발 이력 이런 것들의 조합 이게 토지 투자인데 아파트는 이미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가장 기초적인 투자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객관적인 데이터들을 판단을 해서 최선의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작가님은 그 어려운 토지 거래를 어찌 하십니까? 토지도 같이 받으시면 좋은데 네. 뭐 지금 경기도에 빈 땅이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아, 네, 그래서 경기도에 빈 땅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미래에 좀 부를 가져가지 않을까 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빈 땅은 어떻게 찾죠? 지도로 봤을 때 네. 이렇게 바둑판이면은 빈 땅이에요. 그게 논이란 뜻이거든요. 또 이 말씀만 듣고 막 빈 땅 무조건 사면 됩니까? 안 되죠. 빈 땅이 많은 곳에서도 도로 여건이라든지 토지 뭐 지목이라든지 용도라든지 그런 것들도 또 따져봐야 돼요. 이거를 전 답인데 대로 바꿀 수 있는지 뭐 그런 것들까지 다 조합해서 접근을 해야죠. 그래서 사실은 아파트보다는 훨씬 더 고차원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 훨씬 더 고차원이지만 그만큼 훨씬 더 큰 시세 차익을 노릴 수도 있는 거거든요. 큰 시세 차익 누릴 수 있는데 문제가 뭐냐면 토지는 한 번 잘못 사면은 아무리 시세를 낮게 내놔도 안 팔립니다. 토지는 아파트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환금성이 떨어져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주의하셔야죠. 그래서 저는 초보분들께는 토지는 일단 보지 마시고 아파트 먼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토지든 상가든 이렇게 보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아파트는 오픈북 테스트라는 말이 너무 와닿았습니다. 잘 한번 시험을 치러보겠습니다. 아유, 네. 정말 뭐 재테크도 그렇고 자산에 대한 고민이 정말 많은 시대이고 네. 고민 상담도 정말 많이 해주시죠. 맞아요. 특히 요즘은 또 주식시장 때문에도 약간 포모라는 게 전 국민이 알게 된 것 같아요. 포모라는 개념에 대해서. 나만 벼락거지 되는 거야. 저는 이 벼락거지라는 단어 듣고 정말 깜짝 놀랐는데 이 조급한 마음이 막 자꾸 나를 들썩들썩 괴롭힐 때 필요한 마음가짐이 있다면 저희에게 좀 팁 좀 주시죠. 일단 잡음을 차단하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무엇인가, 내가 잘하는 건 무엇인가, 그거를 좀 찾을 필요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20대 때 아르바이트를 한 용돈으로 쇼핑을 족족 다 했거든요. 그리고 30대가 되어서는 뭔가 투자를 해나가고 절약을 하는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쇼핑을 할 수가 없으니까 쇼핑은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내가 그냥 아예 만들어 볼까? 그래가지고 옷 만드는 거를 한 6개월 배웠어요. 패턴 짜는 법을 배우고 가봉하는 법을 배우고 막 이러면서 옷을 하나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거를 블로그에 올리고 막 소개를 했는데 사고 싶다는 사람들이 몇 명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옷 장사도 좀 했었고요. 아무튼 그런 뭔가 생산자적인 생각을 계속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제 아이가 키캡이라고 해서 키보드인데 이렇게 열쇠고리 같은 거 있거든요. 요즘 엄청 열풍이죠. 네, 저는 그걸 보면 드는 생각이 와 이거 만든 사람들은 돈을 얼마나 대체 많이 버는 걸까?
이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또 인형 뽑기방이 많았잖아요. 네. 그러면 이 인형 생산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돈을 많이 버는 걸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나도 그러면 캐릭터를 만들어서 인형을 만들어 볼까? 뭐 이런 생각도 되게 많이 했는데 어쨌든 돈을 벌려면은 투자도 중요하지만 나의 소득이 가장 중요합니다. 소득을 높일 수 있는 것에 좀 포커스를 맞추는 게 더 중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계속해서 소비자로서의 마인드라기보단 내가 생산자로서 어떻게 해야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지를 생각을 하라는 말씀이신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니 정말 그렇게 하고 싶은데 행동력이 부족할 수도 있고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처음에 뭘 해야 하는지를 막막하게 여기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맞아요. 근데 뭐라도 해보면은 길이 또 이렇게 쭉 생기더라고요. 저도 소설을 쓰는 건 상상도 안 해봤는데 네. 그냥 한번 뭐 스토리 써보고 싶어서 어디다 쓸까 하다 그냥 제 블로그에 썼는데 그게 퍼지기 시작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드라마로 연결된 거고 그래서 뭔가 한번 작은 돌이라도 던져보는 게 그게 어떻게 보면 시작점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네. 작가님의 책을 사서 읽으면 좀 그런 답을 얻을 수 있을까요? 뭔가 나의 마음가짐에 대해서는 전작인 나의 돈 많은 고등학교 친구라고 있거든요. 그게 약간 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너무 감사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내 집 마련을 더 미루지 않고 지금 할 수 있는 한 걸음을 정하는 데 도움이 됐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